트로이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스 연합군 29개 도시국가와 트로이를 지원하는 19개 나라가 맞붙은 동서양 최초의 이 트로이 전쟁은 패전국 트로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측에도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가 이 트로이 전쟁의 의미와 속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전쟁의 원인과 전쟁의 진행 과정을 속속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즉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트로이 전쟁의 결과로 빚어진 몇몇 사건들과 함께 트로이 전쟁이 청동기 시대 지중해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중해 청동기 문명의 몰락에 관하여. 청동기 시대 지중해 연안에는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히타이트, 그리고 미케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가 있었는데요. 찬란한 번영을 구가하던 지중해 청동기 문명은 기원전 12세기에 들어 이집트를 제외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몰락합니다. 단지 몰락하는 정도를 넘어서 문명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것도 1, 2년 또는 10년, 20년이 아니라 무려 300년간이나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위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그동안 의견이 분분하였는데요. 첫째, 지진과 화산 폭발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둘째, 철기 문화에 의하여 청동기 문명이 멸망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닷사람들의 약탈과 방화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기후위기설, 즉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다는 주장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진과 화산 폭발 때문에 지중해 청동기 문명이 몰락하였다는 주장은 특히 현세 인류가 겪은 화산 폭발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일컬어지는 산토리니 화산 폭발을 그 이유로 들지요. 이 산토리니 화산 폭발은 백두산 크기의 산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다음에 그만큼의 땅이 다시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특이한 폭발이었는데요. 최대 10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대한 화산 폭발로 생겨난 것이 바로 관광지로 유명한 산토리니 섬입니다. 최근 연대 측정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지요. 그 결과 산토리니 화산 폭발은 기원전 1656년경이고 청동기 문명의 몰락은 기원전 1200년경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는 무려 45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지요. 그 결과 이제는 한간의 호사가들 입에만 오르내릴 뿐 요즘 학계에서 산토리니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중해 청동기 문명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중해 청동기 문명이 몰락한 이유로 꼽는 두 번째 주장은 새로운 신기술인 철기 문화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낡은 청동기를 사용하던 문명, 즉 청동기 문명이 소멸하였다는 것인데요.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주장은, 그러나 청동기 문명은 수천 년에 걸쳐 철기 문화로 대체되었을 뿐더러 철기 문화의 도리아인들이 그리스 남쪽 지방으로 내려온 것은 청동기 문명이 몰락하고 200년이 지나서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바다사람들의 약탈과 방화 때문에 청동기 문명이 몰락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주장은 다소 황당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장이 최근 트로이 전쟁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과 이 바닷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바닷사람들, Sea Peoples에 관하여.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3세가 기원전 1177년에 바닷사람들을 물리쳤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파피루스의 기록과 이집트의 신전 벽화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 벽화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그들의 연구 결과 이들의 출신 지역이 하나둘 밝혀졌는데요. 전 지중해에 걸쳐 총 9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서쪽 지방의 사르데냐와 시칠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동쪽으로는 흑해 연안과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 연안에 출몰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207년부터인데 가장 대규모의 침공이 있었던 것은 기원전 1177년이었고, 이때 이들은 가제도구까지 우마차에 싣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사진에 이렇게 보이죠. 이때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3세에 의해서 이들은 모두 섬멸되었고, 포로들은 멀리 국경 근처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집단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지중해 연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지중해 연안의 모든 부족들이 함께 떼를 지어 목숨을 걸고 거친 바다를 건너 이집트까지 몰려갔을까요?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길래 그 먼 곳까지 살림살이를 모두 우마차에 싣고 여자들과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 이집트까지 갔을까요?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 조사 결과 이들은 이집트로 가기 전에 그리스의 미케네와 필로스를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들을 약탈하고 파괴하고 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난 이리떼처럼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를 약탈, 파괴, 방화하였다 하니 예산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 까닭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 불어닥친 기후변화, 즉 끔찍한 가뭄이었고, 다른 하나가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300년 한발과 기근에 관하여.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랑굿 교수팀이 갈릴리 호수 밑바닥과 사해의 서쪽 해안의 그 점토층에서 채취한 꽃가루 화석을 분석해 보았더니 기원전 1250년부터 기원전 1100년에 걸쳐서 심각한 한발이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지층에서 발견된 꽃가루 화석이 모두 사막성 식물로 밝혀졌기 때문이지요. 또 프랑스 사바티엘 대학의 카뉴스키 교수팀은 시리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텔투엔이라는 지역의 충적토에서 채취한 꽃가루 화석을 분석해 보았더니 기원전 12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서 약 300년간 가뭄이 드는 사건, 드라이 이벤트라고 표현했던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연구팀은 지중해의 사이프러스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해서 기원전 1250년에서 850년 사이에 강수량과 지하수 모두 농사를 짓기 충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멕시코 대학의 드레이크 교수는 이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지중해 연안 각지에서 해조류 화석을 채취해서 연구한 결과 지중해의 해수면 온도가 기원전 1250년경에 갑자기 0.2도 정도 떨어졌는데 이것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기온이 2, 3도가량 하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다면 해수면의 수분 증발이 줄어들고 또 그 결과로 심각한 강수량의 감소는 불가피했겠지요. 여기에 추가해서 얼마 전 그 원인도 밝혀졌는데요. 기원전 12세기 화산재 분출로 악명 높은
아이슬란드의 헤클라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 화산 폭발이 지중해 연안의 한발과 청동기 문명의 소멸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어 크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기원전 12세기에 처음 폭발한 이 헤클라 화산은 10년, 20년 주기로 한 300년에 걸쳐서 계속 폭발하는 바람에 그 화산재가 북반구의 햇빛을 가리게 되고 기온이 내려가고 또 그 결과로 수분 증발이 감소되어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가뭄이 들어서 청동기 문명이 몰락하였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때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에서 발원하는 나일강의 수원에 의존하는 이집트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이집트마저도 식량 위기에 빠져 폭동이 일어나고 또 왕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고고학적 자료도 있습니다. 바로 점토판 서신인데요. 이것은 기원전 1185년 시리아 내륙 지방의 에마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우르테뉴라는 사람의 집에서 누군가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마 그 가장한테 보낸 것 같은데요. 이 서신에는 식구들 모두 굶어 죽을 정도로 우리 집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빨리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땅에 살아있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타이트의 왕이 누구인가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나라에 기근이 든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당시의 한발과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지요. 트로이 전쟁과 극심한 가뭄에 관하여 트로이 유적에 대한 최근까지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 그리고 히타이트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25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184년이라고 콕 집어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지중해 연안에 가뭄이 찾아온 것은 기원전 1210년 즈음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소위 바다사람들이 이집트에 처음 출몰한 것이 그보다 3년 후인 1207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길어야 한 세대, 짧으면 전쟁이 끝나자마자 가뭄이 시작되었고 이 가뭄이 300년 넘게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그리스 세계와 지중해 연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전쟁에 총 1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요. 학자들은 당시 그리스 인구가 100만 명이 갓 넘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렇다면 성인 남자의 3분의 1 이상이 집을 비우고 10년간 전쟁터에 가 있었다는 말이 되지요. 그러니 그리스 전 지역에서 모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설상가상으로 그리스의 종주국 미케네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극도의 정치적 혼란에 빠집니다. 미케네의 아가멤논 대왕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왕비에 의해 살해됩니다. 왕비는 자신을 감쪽같이 속이고 사랑하는 딸을 전쟁의 희생 제물로 바친 아가멤논 대왕에게 피맺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멤논 대왕이 10년간 집을 비운 사이 왕비는 아가멤논 대왕의 사촌인 아이기스토스와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자만에 빠져서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던 아가멤논 대왕은 결국 왕비와 그 정부 아이기스토스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그런데 또 그 왕비와 정부는 오레스테스 왕자에 의해 살해됩니다. 청동기 시대였던 그 당시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아들이 반드시
복수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돌째로 치고 신의 저주가 내린다고 굳게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였습니다. 오레스테스 왕자는 망설였습니다. 망설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정부 아이기스토스에게 자신이 차지해야 할 왕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왕자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정부 아이기스토스를 살해야 합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그리스의 종주국 미케네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미케네는 그 속국의 가축 숫자까지 일일이 파악해서 모든 자원과 물자를 동원하고 또 이것을 배분하는 소위 철저한 관급경제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자 미케네와 그리스를 지탱해오던 핵심 축이었던 이 관급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인 남자의 3분의 1이 동원된 10년간의 전쟁.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이를 수습해야 할 종주국 미케네는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렸고 미케네와 그리스를 지탱해오던 핵심 축인 관급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기댈 곳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1년, 2년, 3년 가뭄이 지속되면서 자식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려면 이웃 마을, 이웃 도시, 이웃 나라를 약탈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고 남의 담장을 넘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들은 유민, 난민이 되어 이웃 마을, 이웃 도시, 이웃 나라를 떠돌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식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저곳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도 먹을 것을 찾아서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들판의 메뚜기 떼가 점점 불어나듯이 이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스의 전 도시를 휩쓴 이들은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건너가서 이곳을 초토화시켰고 그런 다음 중동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창지대인 이집트에 당도하였으나 그들은 이곳에서 섬멸되고 맙니다. 그 이후 지중해 연안에서 이집트를 제외하고 국가라는 정치적 실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열대 우림에서 발원하는 나일강의 수원 덕분에 이집트는 몰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집트 또한 식량이 부족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지요. 이 이집트를 제외하면 이제 지중해 연안의 강력한 지배자도 성벽에 둘러싸인 요새도 궁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적, 외교적 또는 군사적 임무를 띠고 지중해를 분주히 오가던 배들도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대로 견딜만한 생활을 보장해 주었던 관급경제도 사라졌고 그 관치경제 하에서 궁궐에 들고 나는 모든 물품의 출납을 세세히 기록하는 데 사용되던 문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중해 청동기 문명의 몰락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로 그리스에는 300년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청동기 지중해 문명을 몰락시킨 근본적 원인은 기후변화가 몰고 온 극심한 가뭄이었지만 트로이 전쟁이 적어도 그 촉발요인 내지 부수적 원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또 트로이 전쟁의 여파로 인한 가족 간의 복수국으로 미케네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고 때마침 지중해 연안에 몰아닥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들은 난민을 넘어 폭도로 돌변 지중해 연안 모든 도시를 약탈하고 또 파괴하였습니다. 또 300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그리스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300년의 길고 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트로이 전쟁이 그리스 300년 암흑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를 촉발하고 또 가중시킨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